제삿날. 이명랑. 큰아들이니까 내가 결정을 내리라고? 그래, 나는 큰아들이다. 큰아들이니까 내가 총대를 맬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왜 꼭 이럴 때만 큰아들을 찾는 거야? 형이 가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 병원비는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병수발은 누가 하냐고. 병원비를 어떻게 해본다니. 도련님은 그게 또 무슨 소리예요?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 안 그래 동서? 둘째 입에서 병원비 얘기가 나오자마자 나보다도 먼저 아내가 화를 냈다. 작년에 어머님 위암 수술 받을 때도 우리가 병원비 더 냈잖아요. 왜?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왜 꼭 이럴 때만 큰아들이야? 그래도 그땐 어머님 병원비니까 그렇다고 쳐. 그건 할 수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왜 우리가 식모살이 하는 할머니 병원비까지 부담해? 이게 말이 돼? 여기서 잠깐 아내는 말을 멈췄다. 둘째와 둘째처를 째려봤다.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식이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랑 한 식구처럼 살았잖아요. 누군 뭐 입이 없냐는 식으로 둘째처가 입을 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아내의 이 한마디 말로 둘째처는 꽁지를 내렸다. 그러니까 동서가 할머니 병원비를 다 내겠다는 거야?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정이 있는데. 정? 동서는 저 할머니한테 정이 있어? 난 저 할머니한테 정 없어. 그럼 동서가 다 알아서 하든가. 할머니와의 관계를 그야말로 딱 부러지게 정리해버리는 아내였다. 아내가 목 박듯이 할머니와의 관계를 청산해버리자 이번에는 둘째 처가 거품을 물었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라고 저 할머니한테 크게 정이 있을 건 또 뭐예요? 그래도 어머님 집에 20년 넘게 계셨는데 이런 때 남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여기서 잠깐 둘째 처는 동의를 구한다는 듯이 나를 봤다. 나는 캑캑 헛기침을 하고 말았다. 왜 또 나야? 라는 심정이었다. 한술 더 떠 둘째 처는 양심까지 들먹였다. 양심상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자 나는 숨이 다 막혔다. 결국 이런 날이 오고야만 것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과부가 되었다. 한량이었던 아버지는 달랑 집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이 일대에서는 땅 부자라고 소문났던 집이었지만 아버지 대에 와서 그 땅은 모두 사라졌다. 친구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아버지의 술값과 노름 미천으로 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결국 오고야 말 것이 왔다는 시기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매번 허탕이었다. 기껏해야 농사나 짓고 읍내라고 나가봤자 차부에 식당 몇 개 있는 곳에서 돈 벌 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잡일을 구할 수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어머니를 꺼려했다. 그때까지 자기네들이 땅을 빌려 쓰고 도지를 내던 집의 안주인을 이제 와서 어떻게 막일꾼으로 부리냐는 거였다. 어머니도 이젠 집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즈음에 서울 사는 막내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막내 이모 친구 중에 남대문 수입 상가에서 잡화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와보라는 거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는 서울행 기차를 탔다. 한 보따리 가득 물건을 갖고 돌아왔다. 어머니가 보따리를 풀자 꽃향기가 퍼졌다. 동네 아줌마들 모두 코를 킁킁거렸다. 꽃향기는 꽃향기인데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다. 누구는 장미향이라고 우겼고 누구는 코스모스 향이라고 우겼다. 누구 말이 맞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시골에서는 맡아볼 수 없는 냄새라는 거였다. 농사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땀에 절어있던 아줌마들은 어머니가 보따리를 풀자 둥글게 모여앉아 그렇게 한참 코를 킁킁거렸다.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 코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름 냄새며 땀 냄새 같은 것들을 없앨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날 어머니의 보따리 속에서 나온 미제 꽃 샴푸들은
한 개도 남지 않고 팔려나갔다. 동네 아줌마들이 미제 꽃 샴푸를 한 개씩 사가지고 돌아간 뒤에도 어머니는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킁킁 꽃향기에 취해 있었다. 나도 둘째도 덩달아 꽃향기에 취해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킁킁 코를 킁킁거리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자주 서울행 기차를 탔고 불룩해진 보따리를 들고 돌아왔다. 어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면 자식인 우리들보다도 동네 아줌마들이 먼저 쫓아왔다. 참 고와유, 이병 봤슈? 어머니가 보따리를 풀면 동네 아줌마들은 어린애들보다도 더 좋아했다. 그렇게 몇 번인가 우리 집 마루에 둥글게 모여 앉아 감탄사를 내뱉던 아줌마들은 아예 본격적으로 장사를 해보라고 어머니를 부추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했다. 이제 어머니는 기차에서 내리면 곧장 마을 회관으로 갔다. 그러면 어머니가 미처 신발을 벗기도 전에 안에서 누군가가 달려나왔다. 온종일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달려나와 살점이라고는 없는 손으로 어머니 보따리를 들어 올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마을 회관에 살고 있었다. 갈 데가 없어 거기 사는 거라고들 했다. 아들도 있는데 왜 갈 데가 없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찼다. 나이 20의 과부가 되어 오로지 아들 하나만 믿고 온갖 고생을 다해가며 아들을 키웠다는 거였다. 그런데 그렇게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가더니 확 달라졌다는 거였다. 아들이 색시 말만 듣고 색시만 떠받들더니 나중에는 아예 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했다. 며느리에게 대체 어느 정도로 구박을 받았으면 며느리란 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겠느냐며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만 보면 끌끌 혀를 차곤 했다. 딱 한 사람, 어머니만이 혀를 차는 대신에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줌니 저랑 살아유.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나와 어머니 보따리를 받아들던 할머니에게 어머니는 같이 살자고 했다. 어머니가 왜 같이 살자고 했는지, 왜 우리가 할머니와 같이 살아야 하는지 나는 예전에도 몰랐고 40이 넘은 지금도 모른다. 그저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자꾸 내 등을 떠미니까 나는 둘째를 데리고 마을 회관으로 갔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가 시킨 말을 나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했다. 내 옆에서 둘째도 내가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을 똑같이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우리 집에 아예 살러 들어왔다. 벌써 23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한마디도 안 해요? 무슨 말이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다 우리가 할머니 간병까지 다 떠맡는 거 아니야? 이번에 확실하게 해둬야 된다니까.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세상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 일하는 가정부가 다쳤는데 왜 주인집에서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돼? 아내가 나를 쳐다봤다. 형수 말이 맞다니까 형. 저 사람들 봐. 병실에는 가보지도 않잖아. 저러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땐 어떡할 거냐고.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 둘째도 나를 쳐다봤다. 그래도 아주버님이 가셔서 앞으로 어떡하실 건지 물어는 보셔야지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간신히 어떻게든 내려왔지만 우리도 내일부터는 와보지도 못하는데. 둘째쳐도 나를 쳐다봤다. 나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려다봤다. 계단 위 3층에는 중환자실이 있었고 중환자실에는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무조건 엄마가 시킨 대로만 혀.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23년 전 어머니는 내 등을 떠밀며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했다. 23년이 지난 지금 아내와 동생과 동생의 아내는 내 등을 떠밀며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라고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한다. 그만들 하라니까 그러네.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와서 멎었다.
그 시선 중에는 복도 끝에 앉아있던 태호 형의 것도 있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도 형님이라 부르고 명절마다 얼굴을 맞대고 23년을 지내온 저 사람이 바로 할머니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간병인? 결국 그 얘기였군. 나는 무슨 얘기인 줄 다 알아들었다. 다 알아들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은 척했다. 이럴 땐 그저 못 알아듣는 척, 없는 척이 최고다. 고참. 나는 담배 하나를 뽑아 물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담배 하나를 뽑아 묻는다. 병원비는 형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 들어놨으니까 일단은 보험으로 어떻게든 해봐야죠. 어쩌면 병원비도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도 얼추 석 달은 병원 신세를 져야 될 것 같다는데 보험으로 처리해도 많아야 1,500 정도 나온다네요. 할머니도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봐야지요, 뭐. 여기까지 말을 꺼내놓고 저쪽 큰 놈이란 놈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다. 생각 같아서는 우리는 무슨 우리냐,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었다. 세상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 주말이라 모처럼 아들 애인도 찾아왔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다. 복날도 다가왔고 삼계탕이 좋을까 장어구이가 좋을까 메뉴를 놓고 아들 애인과 애엄마가 사이좋게 궁리를 하는데 전화가 왔다. 앞번호가 041이었다. 컥 숨이 막혔다. 언제부터인가 041이란 번호만 보면 숨이 막히게 된 지 오래다. 어디서 온 전화인지 아내는 안 보고도 알아챘다. 눈짓으로 안방을 가리켰다. 방에 들어가서 받으라는 신호였다. 나는 계속 울려대는 휴대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대뜸 한다는 소리가 형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였다. 이건 뭐 내가 자기네 집 머슴도 아니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오라가라다. 생각 같아서는 이 새끼가 뭐가 어째? 누구한테 오라가라야?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왜?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웠다가 노인네를 데려가라고 하면 큰일이니까. 그랬다. 노인네 데려가라는 소리를 할까봐 늘 노심초사. 죄인 마냥 굽실거리며 지냈다. 그 세월이 몇 년인데 이제 와서 뭐? 간병인? 사고는 저희들이 내놓고 다치니까 오리발을 내밀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또 확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싸대기를 후려치고 싶었으나 일단은 참았다.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나 할까. 아무리 개뼈다귀 같은 소리라도 실컷 떠들게 놔둔 뒤에 그런 뒤에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는 거다. 그러려면 일단은 다 듣고 봐야 하는 거다. 저쪽에서 할 얘기 못할 얘기 죄다 꺼내놓은 뒤에라야 이쪽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일 찬스가 오는 법이다. 형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쪽 큰 놈이 은근슬쩍 술을 쓰기 시작했다. 저희들이 언제 내 생각 같은 걸 물어봤다고 이제 와서 내 생각을 물어? 내 생각은 물어 못하냐 이 새끼야. 턱주가리에 주먹이라도 한 방 날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으나 또 참았다. 주먹 대신 애꿎은 담배만 한 대 더 뽑아 물었다. 지 생각은 무슨 그런 뒤 보상은 전혀 없는겨? 저쪽에서 은근슬쩍 술을 쓰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어물쩍 운을 떠봤더니 저쪽 큰 놈이 한다는 소리가 참 가관이었다. 보상은 무슨 보상이요. 우리 차가 그냥 박아버렸다는데 이건 순전히 우리 쪽 가실이에요. 저쪽 큰 놈은 혹시나 내가 보상금이라도 노릴까 아예 쐐기를 박았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이 새끼야 넌 이제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여. 나는 얼른 또 물었다. 그런디 석중이 네 엄마는 어쩌다 이런 사고를 낸겨? 원체 얌전하고 꼼꼼하신 분이 왜 그랬디야? 우리 엄니까지 태우고 대체 어딜 가시던 길이랴? 혼자 가시면 안 되는 일이었나? 여기서 잠깐 저쪽 큰 놈 낯짝을 살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낯빛이 익을 대로 익은 홍고추 마냥 붉었다. 너희 어머니는 왜 하필이면 남의 늙은 어머니까지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이런 사고를 냈느냐고 나는 절대로 묻지 않았다.
혼자 가시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었던가 보다 라고 물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저쪽 큰 놈은 혹시나 내가 자기네한테 덤터기를 씌우는 건 아닐까 똥마려운 개마냥 끙끙거렸다. 이놈, 내가 아무리 끙끙거려봐라. 무슨 수가 있나. 나도 알아볼 건 다 알아봤다 이거야. 저쪽 큰 놈이 교통사고가 나도 아주 크게 났으니 빨리 와보라고 전화했을 때부터 나도 다 알아봤다. 저쪽 큰 놈 어머니가 우리 늙으신 어머니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냥 차도 아니고 공사 현장에 돌 실어 나르는 트럭을 뒤에서 박아버렸다는 거였다. 앞에서 달리던 트럭이 속도를 줄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밟다가 뒤에서 박아버렸다는데 보상은 무슨 보상이며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원망이라면 괜히 그 차를 탔다가 얼굴 깨지고 어깨뼈까지 박살이 난 우리 노인네가 해야지. 아님 밤중에 홍두깨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멱살을 잡아도 우리가 잡고 치료비며 간병인비는 어떡할 거냐고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지를 판에 뭐 병원비가 모자랄지도 모른다고 간병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 이놈아. 전부 다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이날 이때까지 20년 넘는 세월을 한 집에서 살면서 너희들 밥 해주고 너희들 빨래 해주고 너희 집 쓸고 닦고 그러고도 돈 한 푼 안 받고 이날 이때까지 무료 봉사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밀어? 부려먹을 땐 얼씨구나 좋다더니 다치니까 나는 모른다냐? 에라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여기서 나는 그만 더는 못 참고 팔을 들어 올렸다. 저쪽 큰 놈이 화들짝 놀라며 들어 올린 내 팔을 올려다 봤다. 다행히 내 오른손이었고 담배꽁초를 들고 있었다. 휙 팔을 내리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졌다. 발로 담뱃불을 비벼 끄는데 저쪽 큰 놈도 나보란 듯이 오른팔을 확 들어 올렸다. 내가 빤히 쳐다보자 올렸던 팔을 밑으로 내리고는 저도 휙 담배꽁초를 바닥에 내던졌다. 눈으로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발로 담배꽁초를 비벼 끄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이제야말로 결판을 내자는 식으로 나한테 대뜸 한다는 소리가 둘째는 조금 있다가 서울로 간다네요 였다. 내 동생이 서울로 가든 말든 그걸 왜 나한테다 대고 말하는 거냐. 따져 묻고 싶었지만 또 참았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지 더 들어볼 참이었다. 둘째 내가 올라가면 저랑 저희 집 사람은 어머니 옆에 붙어있기도 벅찰 것 같아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내려왔지만 저도 내일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집사람 혼자서는 아무래도. 여기서 또 저쪽 큰 놈은 말끝을 흐렸다. 하여간 말끝을 흐리는 데는 도사가 따로 없다. 저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해야 이쪽에서도 뭐라고 따지고 들 텐데 하여간 잔머리 하나는 알아줘야 될 위인이다.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쪽도 다 수가 있지. 그렇지 출근은 해야지. 나도 내일은 아침부터 줄줄이 약속인디. 애엄마도 바쁜디. 나도 저쪽 큰 놈처럼 말끝을 흐렸다. 그랬더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쪽 큰 놈이 그제야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저희는 저희가 교대로 어머니 간병을 하든가 못하게 되면 간병인을 쓰려고 합니다. 형님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 이놈 당연히 간병인을 붙여드려야지. 지금 나한테 우리 어머니 간병을 하라는 거냐? 너희들이 너희 집에서 실컷 부려먹다가 병신까지 만들어 놓고 나한테 어떡할 거냐고 물어? 나는 불어 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대꾸했다. 우리라고 뭔 수가 있나? 할 수 없지. 우리 엄니도 석중이 자네가 알아서 간병인 한 명 붙여줘. 그랬더니 저쪽 큰 놈은 참 의외다 싶게 간병인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는 것이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그래도 저쪽 식구들이 경우는 있구나 했는데 그 뒤에 갖다 붙이는 말이 간병인비가 하루에 8만 원이라네요 였다. 간병인비가 하루에 8만 원인데 간병인 주는 돈은 보험이 안 되니까 그 돈은 형님이 줘야겠다는 거였다. 뭐가 어째? 생각 같아서는 당장 다리를 부러뜨려 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일단은 참았다. 이놈이 이렇게 나올 때는 나하고 아예 끝장을 보겠다는 건데 여기서 그냥 끝장을 봐버려?
끝장을 봤다가 이번 기회에 아예 저 노인네를 데려가라고 하면 어쩐다. 그런데 이 담배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거. 보호자분 안 계세요? 안 계시긴 왜 안 계시냐? 바로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최분내 씨 보호자잖아. 그러나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기는 저쪽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간호사는 나 한 번 봤다가 저쪽 복도 끝에 혼자 앉아있는 할머니 며느리 한 번 쳐다봤다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고개를 쑥 뺐다. 최분내 씨 보호자분? 최분내 씨 보호자분 안 계세요? 환자만 놔두고 다들 어디 간 거야? 간호사는 마치 누구 들으라는 듯이 말을 내뱉고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나는 얼른 딴 데로 고개를 돌렸다. 형님, 지금 할머니 보호자 찾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나 잘났다고 나서서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둘째내가 또 잘난 척이었다. 닥쳐라고 말하려다 말았다. 대신 의자 위에 놓인 둘째내 손등을 꼬집었다. 아야! 역시나 둘째내는 호들갑이었다. 둘째내가 호들갑을 떨자 최분내 씨 보호자를 찾던 간호사는 참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둘째내를 쳐다봤다. 그러고는 곧장 저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유 형님, 남의 손등은 왜 꼬집고 그래요? 닥쳐라고 말하려다 말았다. 대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왔다. 동서 아래층에 내려가서 커피라도 좀 사와. 아주버님은 아래층에서 뭐 하시는지도 알아보고. 둘째내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왜 나한테 커피 심부름까지 시키느냐는 거겠지. 마침 도련님이 화장실에 가고 없었기에 망정이지. 도련님까지 있었으면 한술 더 떴을 게 뻔하다. 자기 마누라라면 끔찍이도 위하는 위인이니까. 밀크커피로 사와요? 블랙으로 사와요? 둘째내는 참 눈치도 없었다. 지금 그런 걸 따질 때냐라고 혼쭐을 내주려다 말았다. 저쪽 복도 끝에 앉아있는 저쪽 며느리가 계속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나는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둘째내를 1층으로 내려보냈다. 자기는 뭐 발이 없어 손이 없어. 둘째내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궁시렁거렸다. 나 들으라는 거였다. 저걸 그냥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려다 말았다. 저쪽 며느리를 향해 걸어가던 간호사가 그 앞을 그냥 지나쳐버렸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저쪽 며느리 앞을 지나치더니 곧장 할머니가 누워있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뭐야 저거? 왜 그냥 들어가? 저 여자가 바로 최분내 씨 보호자잖아. 나는 발이라도 동동 구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 맘을 알았는지 저쪽 며느리가 나를 쳐다보며 싱긋 웃었다. 너무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나도 내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진짜였다. 웃었어? 지금 웃은 거야?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저쪽을 너무 만만히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면 저쪽 며느리는 상식이라고는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놔두지는 않았을 테니까. 결혼해서 처음 시댁에 온 날이었다. 대문을 열자 시어머니보다도 먼저 할머니가 달려나왔다. 남편에게 미리 얘기를 듣긴 했지만 막상 할머니를 보자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다.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혼자 된 뒤로 집에 들어와 집안일을 거들며 살게 된 노인네라고 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는데 며느리와의 불화가 심해 결국 쫓겨났고 마을 회관에서 지내는 노인네를 어머니가 불러들인 거라고 했다. 그래도 남편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처럼 의지하며 살아온 분이다 라고 강조했었다. 솔직히 걱정도 했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사는 분이라면 며느리인 나도 시할머니처럼 모셔야 되는 건 아닌지, 이 집에서 오래 살았다고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레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네 엄니는 알사탕만 사다 주면 엄청 좋아혀. 시댁에 처음 명절을 보내러 온 날 할머니는 설거지하는 내 옆으로 와서 내 손에 알사탕 하나를 쥐어줬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알사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쥐고 있던 수세미를 뺏었다. 집안일은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까 어머니 말벗이나 해주라는 거였다. 늘 그런 식이었다. 이 노인네가 혹시라도 시할머니 노릇을 하려고 들면 어쩌나 하는 내 예상과는 달리 할머니는 언제나 부엌에만 있었다. 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했고 내가 밥을 지으려고 해도 못하게 했다. 그 덕에 나는 명절이라고 시댁에 와도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다. 친구들이 명절 중군이네 뭐네 하며 명절만 되면 한숨부터 내쉴 때도 나는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다. 어찌됐든 할머니 덕이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어머니는 내가 모셔야 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도 이제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다. 남편 성격에 어머니를 혼자 시골에 놔둘 위인도 아니다. 나도 안다. 아니까 명절에 시골에 내려갈 때면 어머니 선물보다도 할머니 선물을 먼저 챙겼다. 어머니가 좋아한다는 알사탕을 살 때는 꼭 할머니 알사탕도 한 봉지 더 샀고 가끔은 어머니 몰래 용돈을 드리기도 했다. 할머니가 있어야 내가 편하니까 그뿐이었다. 나 편하려고 알사탕 몇 봉지 사다 주고 용돈 몇 푼 드렸을 뿐인데 정이라니 천벌이라니. 가끔 어머니는 며느리인 나를 앞에 앉혀놓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할머니는 나한테는 엄니나 다름없어야. 니도 알다시피 내가 돈을 벌어봤냐, 일을 해봤냐. 남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하면서 그저 남편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나여. 그래도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살겄다고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는디 못하겠더라. 그때 할머니를 못 만났으면야 이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갔을 거여. 고향도 버리고 떠났을 건디. 내가 모시고 산 게 아니여.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살아준겨.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귓등으로 흘렸다. 두 가부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로서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다.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기는 했다. 지금이야 할머니가 거동도 하고 집안일도 돕는다지만 내일 모레면 아흔인데 저러다 우리 집에서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여 죽지 않고 시름시름 앓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장례야 당연히 우리가 치러드려야지. 나랑 살다가 가셔야지. 내가 살짝 운을 떼어봤더니 어머니는 참 당연한 걸 다 묻는다는 식이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천벌받아야 였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는 거다. 어머니는 그럴 수 있다. 어머니야 저 할머니하고 20년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왔으니까. 그야말로 식구처럼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 있다. 늙고 병들었다고 내치면 천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다. 그러나 나는 내가 왜? 저 할머니가 나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나 아플 때 돌봐준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시집 온 집에서 어머니 대신 밥하고 어머니 대신 집안일 좀 했다고 내가 저 할머니 노후까지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왜? 내가 왜? 명절에 며느리 나 대신 저 할머니가 밥 몇 번 해줬다고? 그게 내가 천벌을 받아야 될 이유란 말이야? 내가 천벌을 받으면 그럼 저쪽에 앉아있는 저 여자는 뭐 천벌을 받아야 되나? 할머니 며느리는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여자잖아. 정작 며느리인 저 여자는 자기 시어머니가 아프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왜? 모시기 싫다고 집에서 내쫓고 찾아와 보이지도 않는 저런 여자도 있는데 천벌은 왜 내가 받나? 최분례 씨 보호자분, 최분례 씨 보호자분 안 계세요? 간호사가 다시 복도로 나왔다. 복도에는 저쪽 며느리하고 나만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할머니 며느리를 찾자 나는 진짜 며느리도 아닌데 괜히 엉덩이가 움찔거렸다. 계속 모른 척 안 들리는 척하고 있으려니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 얼굴이 어른어른했다. 천벌 받아야. 어머니 말이 귓속에서 쟁쟁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왜? 진짜 며느리는 저 여잔데 내가 왜? 어휴 머리야 머리야. 몰라. 그냥 확 쓰러져 버려? 어머머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완전 쇼를 해라 쇼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앉아있더니 제 남편 나타나자마자 쓰러져?
이건 뭐 공갈 협박도 아니고 완전히 막가자는 거잖아. 남편과 저쪽 큰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저쪽 큰 며느리가 악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그 와중에도 앞으로 쓰러졌다가는 돌바닥에 머리가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의자 위로 픽 쓰러진 거였다. 이것저것 골치 아프니까 나는 모르겠다. 잔머리를 굴린 게 뻔했다. 그런데도 저쪽 며느리가 쓰러져 버리자 남편은 쩔쩔맸다. 남편이 쓰러진 여자 앞에서 어쩐디야 어쩐디야 발을 동동 구르니까 저쪽 큰아들은 한술 더 떠 아무래도 응급실로 옮겨야겠다고 했다. 응급실은 무슨 응급실. 아까부터 내가 계속 여기 있었는데 당신들 오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앉아 있었다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따위 얄팍한 수를 쓰냐 이것들아. 당장 달려가 저쪽 며느리를 발로 한 대 걷어차주고 싶었다. 한 대 걷어차면 보나마나 윽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설 게 뻔했다. 그런데 내가 발로 걷어차 주기도 전에 벌써 저쪽 큰아들은 제 마누라를 업고 내뺐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과 나는 대거리 한번 해보지도 못했다. 남편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쪽 식구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당신도 봤지 하는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꼴도 보기 싫었다. 고개를 획 돌렸다. 복도로 나온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다. 채분니 씨 보호자분 안 계세요? 그러자 내가 신호를 보낼 사이도 없이 남편이 대답을 해버리는 거였다. 내가 채분니 씨 보호자라고 말이다. 이럴 때 보호자라고 나서면 대체 어쩌겠다는 건가. 저쪽 식구들이 어떻게든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판에 대뜸 보호자라고 나서면 앞으로 그 뒷일은 다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가.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다. 이젠 나도 모르겠다. 핸드백을 들고 일어서는데 저쪽 큰아들이 뛰어 올라왔다. 집사람은 지금 닝겔 맞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다네요. 둘째네도 서울로 올라가서 없고 아무튼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 밤엔 형수님이 할머니 옆에 있으셔야겠습니다. 저쪽 큰아들은 내가 미처 대꾸할 사이도 없이 제 할 말만 하고는 아래층으로 내빼버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다. 이 보기 싫은 노인네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 거다. 노인네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또 새록새록 옛일들이 떠올랐다. 남편과 결혼해서 살림을 시작했더니 저 노인네가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켰다. 내가 남편 바지를 다리겠다고 다리미를 들고 나오면 자기가 다림질을 하겠다고 우겼다. 밥상을 차리려고 하면 자기가 차리겠다면서 반찬 그릇을 뺏었다. 나중에는 아예 식탁에 숟가락도 못 놓게 했다.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였다. 며느리 나는 우리 귀한 아들 부인이니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해주는 음식이나 먹고 귀하게 있으라는 거였다. 노인의 말은 그랬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리 넓지도 않은 집에서 노인네와 단둘이 있어야 했다. 단둘이 있으면서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노인네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노인네는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했다. 그러면서 며느리인 나한테는 청소도 못하게 했다. 밥도 못 짓게 했다. 빗자루라도 들면 달려나와 뺏었다. 나한테는 그저 가만히만 있으라고 했다. 죽을 맛이었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끔찍한지. 나중에는 저 노인네가 나를 내쫓으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부엌에서 밥을 지어도 내가 짓고 빨래를 해도 내가 하고 남편 옷도 내가 다려야 떳떳할 것 같았다.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제야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내 자리라는 실감이 났다. 내가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자 노인네는 마치 자기 걸 뺏긴 사람처럼 안달하기 시작했다.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밥주발을 들고 싸우다 와장창 밥주발이 깨지던 날 마침내 노인네는 집을 나갔다. 옛일을 생각하니 오래전 일인데도 새삼 화가 치민다.
잘못한 사람은 이 노인네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 집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한테만 손가락질이다. 명절마다 꼬박꼬박 저쪽 집에 찾아가서 선물 들이밀고 인사를 하고 와도 남편과 나는 언제나 천하의 몹쓸 인간들이다. 어머니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아들이랑 며느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사는 게 그렇게도 좋으세요? 애들 아빠가 왜 천하의 몹쓸 놈 소리를 듣게 됐는지는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내쫓았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발로 나가신 거잖아요. 저하고는 못 살겠다고 하신 사람은 어머니잖아요. 제가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일하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살림 내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밤이 깊도록 노인네는 눈 한 번 뜨지 않는다. 잠도 안 오면서 자는 척, 못 들은 척 눈만 감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그저 처분만 바란다는 식이다. 이 노인네의 이런 태도가 나는 못 견디게 싫다. 너무 싫어서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오늘 밤을 여기서 보내야 한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여기서 내내 이 노인네 병수발까지 해야 할 판이다. 내가 왜? 여태 천하의 몹쓸년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뭐가 달라진다고? 그나저나 이 노인네는 왜 죽지도 않나? 이를 어쩐디야. 깜빡 졸았더니 벌써 날이 밝은겨? 밤새 발밑에 붙어 앉아 쫑알거리던 것도 어째 안 보이고. 설마 인연이 또 태호를 끌고 그냥 내빼버린겨? 설마 그럴랍고. 그나저나 석중이 애미는 괜찮은가 몰라. 이것들 말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는가 본디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여? 석중이 애미가 죽기라도 하면 어쩐디야? 만에 하나 석중이 애미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할게요. 못해요. 그러지. 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디야? 아무리 귀신이라지만 지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석중이 애미랑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디. 그 귀신 밥해 주러 가다가 이 꼴이 났잖니요. 아니요. 빨리 가자고 내가 보채지만 않았어도 석중이 애미가 지금 축내 산에 하지는 않았을겨. 죽은 사람 밥 떠먹이려다 산 사람 잡은 꼴이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허기사 미친 걸로 따지면 석중이 애미나 나나 마찬가지요. 놈들은 아무도 몰라. 석중이 애미랑 나랑 왜 붙어 사는지, 어쩌다 같이 살게 됐는지, 과부끼리 그저 서로 의지하고 사는가 보다. 놈들도 그리 알고 있고, 태호도 석중이도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온겨. 벌써 20해가 넘었는디. 그런디 말이여, 그냥 저냥 흘러가는 대로 술렁술렁 살았어도 이 2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단 말이여. 놈들 아무도 모르고 태호도 석중이도 모르고 나하고 석중이 애미만 알고 있는 거, 같이 살면서 한 번도 거는 적이 없는 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귀신들 제삿날이었잖니요. 석중이 애미나 나나 둘이 있을 땐 그런 얘기도 참 여러 번 했네. 아준이랑 나랑 전생에 뭔 인연이었기에 이리 만났느냐고. 놈들이야 나는 갈 데 없으니까, 석중이 애미는 돈 벌려고 이리저리 바쁘게 쏘다녀야 하니까. 그래서 둘이 붙어 사는 줄만 알지 딴에는 그 말도 맞기는 맞아. 그려도 그게 다가 아니었잖여. 참 희한하게 만났잖여. 하필이면 거기서 딱 만난겨. 그 귀신들 제삿날에 그것들을 묻은 데서 말이여. 내를 보더니 석중이 애미는 놀라서 입도 다물지 못했잖여. 놀라기는 나도 마찬가지였지. 저나 나나 무슨 팔자가 그리 똑같은지 기가 차서 웃어버린겨. 거기서 그리 만났는디 저나 나나 뭐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던겨. 천벌을 받는가 보다고 석중이 애미가 그러잖여. 석중이고 석철이고 아들 둘 모두 자기 배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겨. 애들 아버지가 아예 서울에다 딴 살림을 차렸는디 거기 쫓아가서 애들 둘을 모두 데리고 와버렸다는겨. 연년생인데다가 둘 모두 핏덩이라 아직 젖도 떼지 않은 것들을 데려와서는 제 핏줄인 양 데리고 살았는디 그 여자가 죽었다잖여. 아무도 모르게 애들 생물을 여기 묻었다면서
석중이 애미가 소주 한 잔을 따라 놓더라고. 그러고는 내한테 묻는겨. 이제 남편도 죽었는데 저것들을 어쩌냐고. 남의 새끼를 혼자서 어떻게 키우느냐고. 내 처지랑 하도 똑같아서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는겨. 우리 영감 잃었을 때 내가 꼭 그랬잖여. 저거 하는 꼴이 꼭 나요. 그때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잖여. 그 귀신 주려고 사온 소주를 내가 그냥 병나발을 부렸잖여. 석중이 애미도 면목은 마시더니 우는겨.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나도 한참 울었네. 그때 나도 꼭 석중이 애미 같았던겨. 천벌을 받는구나 했지. 영감 처가 임신 중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몸을 맡겼던겨. 돈깨나 있는 집이었으니까. 그때 내가 아마 19이었지? 아내가 애를 가져서 그랬나 어쨌나. 영감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찾아왔잖여. 아내가 애를 낳으면 내쳐버리고 나를 조강지처로 들인다고 했어. 그런 얘기를 참 아무렇지 않게 했던겨. 나도 참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었지. 그런데 막상 영감 아내가 애를 낳던 날은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영감이 애한테 푹 빠져버리면 어쩌나, 조강지처라고 끼고 돌면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는디 영감 처가 죽었다는겨. 알을 낳자마자 그냥 숨이 넘어가 버렸다는겨. 이 영감은 제 처가 죽자마자 나를 집으로 불러들인겨. 안방에 들이고는 그 핏덩이를 나한테 넘겨주는디. 그려 그때는 진짜 그런 맘을 먹었던겨. 그 핏덩이가 내 젖을 무는디 인자 여가 진짜 내 자리구나 싶던겨. 내내 그럴 줄로만 알았지. 그런디 그게 아니여. 태호애미 묻고 영감도 바로 가버리더라고. 아직 태호애미 제삿날도 안 돌아왔는데 말이여. 어찌 죽었는지 말하고 싶지도 않여. 어디다 말도 못해요. 계란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면 누가 믿을까? 그냥 죽은겨. 죽을 날도 아닌데 말이여. 내 무릎에 태호를 눕혀놓고 영감 앞에 바로 앉아있다가 그 꼴을 당한겨. 이건 뭐 그냥 고꾸라치더라고. 손쓰고 어쩌고 할 새도 없었잖여. 그때 내가 20이었어. 나이 20에 애 하나 딸린 과부가 된기여. 그런 뒤에 애도 내 애가 아니여. 그땐 나도 꼭 석중이 애미 같았지. 나도 태호 생모 무덤에 가서 울고불고 했잖여. 이젠 남편도 죽었는데 저 핏덩이를 어쩌느냐고. 남의 새끼를 혼자서 어찌 키우느냐고. 뭐 답이 있을 수가 있나. 남의 새끼든 내 새끼든 따지면 뭐 할겨. 그 길로 짐을 쌌지. 태호만 데리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데로 떠나와서 태호만 키우면서 살았던겨. 그때는 뭐 끝이 이럴 줄 누가 알았나. 태호는 지금도 나를 친엄마로 알아. 친엄마로 알면서도 제 마누라밖에는 몰라. 석중이나 석칠이도 마찬가지요. 걔들도 석중이 애미를 생모로 알고 있어. 의심도 안 해. 그런디 나 몰라라야. 석중이 애미나 나나 그런 건 뭐 상관도 아니여. 석중이 애미랑 나랑 둘이서 한 얘기가 있어. 그날 석중이 애미가 나한테 묻대. 어쩌면 석중이 생모하고 태호 생모하고 한날 한 곳에 묻혀 있을까요? 두 귀신이 여기 같이 안 묻혀 있었으면 아줌니랑 저랑은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말이여.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우리 태호를 자식이다 생각하고 안 키웠다. 태호 키우는 거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천벌이다. 그리 생각하며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젠 태호가 나를 내쫓았으니 내 천벌은 여기서 끝난 거다라고. 그랬더니 석중이 애미가 그러대. 아무래도 여기서 아줌니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걸 보면 지도 천벌을 받는가 봐요. 실은 내 새끼도 아닌데 어디 맡길 데 없나 하고 서울을 들락거렸거든요. 마지막으로 애들 생모한테 인사나 하고 저도 제 갈 길 가려고요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필이면 그 여자 제삿날 아줌니를 이리 만난 걸 보면 제가 받은 천벌도 바로 그런가 봐요. 석중이랑 석칠이 키우는 거. 그러고는 둘이서 어찌나 웃었는지 몰라. 천벌도 나만 받는다고 생각할 땐 엄청 억울했는데 나 말고도 이런 벌을 받는 사람이 또 있구나 싶으니까 천벌이란 것도 별게 아니더란 말이여. 한참 묻고 나더니 석중이 애미가 또 묻대. 그런데 아줌니는 억울하지도 않아요?
친자식도 아닌 걸 여태 키워줬는데 분하지도 않아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요. 이제야 여기 이 귀신한테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게 됐는데 나도 할 말이 있잖니요. 네 자식이 나한테 하는 짓 좀 봐라 하면서 말이여. 내 말에 석중이 애미도 고개를 끄덕였잖니요. 그 뒤로 석중이 애미하고 나하고 둘이서 장장 20년 넘게 그 귀신들 제삿날을 챙긴겨. 아무도 몰라. 그 귀신들 제삿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 귀신들이 어디 묻혔나도 몰라. 석중이 애미하고 나하고만 아는겨. 그나저나 태호는 아직까지 왜 안 와? 진짜로 그냥 가버린겨? 나 몰라라 하고 또 지 마누라만 데리고 내뺑겨? 석중이도 코빼기 한 번 안 내미니 나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는디 석중이 애미한테도 안 가본 거 아니여? 일어나야 혀. 일어나서 빨리 석중이 애미한테 가봐야 혀. 나만 아니었으면 저것들 꼴도 안 보고 딴 데 가서 잘 살았을 사람을 여태 내가 붙들고 있었는디 이게 뭔 꼴이여. 우지끈 다리에 힘을 주는디 다리에는 힘이 안 들어가고 어깨만 죽어라 아픈 건 또 뭐여. 밖은 또 왜 이리 시끄러운겨. 고개를 문 쪽으로 돌렸더니 석중이하고 태호하고 어찌나 무섭게 째려보는지 당장 사단이 날 판이여. 가긴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집사람도 몸이 안 좋지. 어머니도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할머니만 저렇게 놔두고 가시면 저더러 어쩌라고요? 가실 거면 간병인이라도 구해놓고 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석중이 자네가 알아서 간병인을 구해보라고 하잖니요. 형님 어머니 간병인을 왜 제가 구해요? 그건 아들이 알아서 해야죠. 누가 아들 아니라나? 일단은 자네가 여기 남아있을 거라니까 자네한테 다 맡긴다는 거잖니요. 그리고 우리 노인네는 간병인도 필요 없어. 다리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간병인이 왜 필요하나? 간병인이 왜 필요하냐고요? 거동도 못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우리 노인네가 거동을 하는지 못하는지 자네가 어떻게 알아? 봤어? 듣자 하니까 저것들이 점점 더 그냥 어금니를 악뭉겨 다리에 힘을 준겨. 다리 하나를 침대 밑으로 내리고 땅을 짚는 뒤 태호가 달려오는겨. 석중이 자네도 봤지? 거동을 못하긴 왜 못해? 우리 어머니 걷는다니까. 어머니 혼자 걸으실 수 있쥬? 혼자 걷고 화장실도 가고 다 하실 수 있다니까. 간병인 없어도 어머니 혼자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러네. 어머니 혼자 다 하실 수 있지요? 하고 태호가 나한테 얼굴을 들이밀잖냐. 그래서 나는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곧장 이리 와버린겨. 다리에 힘 하나 없어. 기어왔다니까. 그런데 태호놈은 그냥 가더라고. 그나저나 석중이 애미 자네 괜찮은겨? 그 귀신들도 이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날도 아니고 지들 제삿날이라고 밥 갖다 주러 가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놔둬? 지들이 우리한테 얻어먹은 제삿밥이 대체 몇 그릇이여? 지들이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죽어서도 천벌을 받을겨. 여태 지 새끼들을 키워줬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혀? 나하고 자네 죽어봐. 지들 제삿날이라고 누가 밥 한 그릇 갖다 주나? 자네 내 말이 틀렸나? 나 죽을 때는 태호한테 그 귀신 제삿날이 언제인지 어디 묻혔는지 다 알려주고 갈라 했는데 아니요 못해요. 나 먼저 죽더라도 그 귀신들 얘기는 입도 뻥긋하지 말란 말이여. 자네 내 말 알아들은겨?